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요. 그 토스의 디버그 펀더멘털스라고 프론트엔드 디버깅에 대한 문서가 있어요. 이거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디버깅은 프로그램이 예상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이죠. 때로는 디버깅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디버깅이 어렵다는 것은 결코 혼자 겪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같은 벽에 부딪히고 같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결국 해결책을 찾아왔다. 풀 수 없는 버그는 없다. 작은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해결책은 나타난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확실히 토스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뭐라 해야 되지? 복돋우는 그 텍스트? 개발자들에게도 되게 친절한 UI, UX, 이런 라이팅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포기하지 않고 디버깅을 해나가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흔히 만나는 버그 패턴과 디버깅 접근법을 간단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뭐 개발자겠죠? 효과적인 디버깅을 위한 4가지 단계. 버그를 수정하는 일은 단순히 문제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다시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지이다. 잘하는 디버깅은 코드 품질을 지키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디버깅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아래의 4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대요. 진단하기, 재현하기, 수정하기, 재발 방지하기네요. 진단하기. 문제를 무작정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에러 메시지를 읽고 로그를 남기고 실행 흐름을 시각화해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좁혀나가자. 오케이. 재현하기. 재현되지 않는 버그는 고칠 수가 없다. 문제를 확실히 재현할 수 있어야 빠르게 수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맞습니다. 아니 저도 저기 뭐 하다 보면은 뭔가 안 된다고 버그 리포트가 오는데 이거를 재현할 수가 없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뭐 일단은 당장 내 컴퓨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야 뭐 콘솔도 찍어보고 하면서 보는데 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수정하기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고치면 버그는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진짜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고 더 나은 코드로 개선해야 한다. 오케이. 재발 방지하기. 디버깅의 끝은 재발 방지다. 버그가 왜 생겼는지를 되짚어보고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록하고 공유한다. 이거는 뭐 그 도큐멘테이션 관련일 것 같고 사실 되게 뭔가 알맹이가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은 물론 다 알맹이가 있겠지만은 재현하기랑 수정하기가 조금 코어이지 않나 싶네요. 참여 이벤트 뭐 지금 하고 있네요. 이거 언제까지지? 아 끝났구나. 댓글 6개밖에 없어. 근데 몇 명 줘? 아 3분. 아 이거 2대1이었네. 아 나도 할걸. 이거 좀만 더 빨리 읽을걸. 자 봅시다. 진단하기. 에러를 진단할 때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좁혀가야 한다.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와우. 에러 메시지가 여기 쫙 나와 있는데 에러 메시지로 진단하기. 어우, 어우 보기 싫어. 빨간 줄의 거대한 양의 에러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순간 당황해서 에러 메시지를 통째로 공사의 검색창에 붙여넣곤 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요즘은 뭐 이제 클로드나 아니면 뭐 커서나 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에러 메시지는 의외로 친절하게 오류 원인을 알려주고 있다.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차근차근 해석하면 문제 발생 지점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아니, 저도 그 군대에 있을 때 샀던 책이 있거든요. 공부하려고. 그때 또 보면은 이 에러 메시지를 읽는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 지금 책이 있나? 책이 어디 있나? 이거. 이 책이거든요. 에러가 무섭지 않게 되는 책. 네. 에러가 무섭지 않게 되는 책 요건데 이 책도 보면은 이 디버깅 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하는데 차이점은 이때는
이때는 지금처럼 이 생성형 AI가 그렇게 발전을 안 했을 때라 이런 거 있어요. 개발자를 위한 정보 수집 테크닉, 구글 검색, 깃허브 검색, 커뮤니티에 질문하기, 그리고 1차 정보를 확인하자. 뭔 소리야? 이때는 AI가 없었다는겨. 스택 오버플로우 있었다는겨. 이 책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책이네요. 그래도 뭐 이러한 클래식한 방법들이 AI와 함께 사용된다면 더 강력할 때가 있죠. 추천합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에러 메시지는 문제의 범위를 빠르게 좁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힌트다. 에러를 진단할 때는 단순히 메시지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가능성부터 확인하면 좋을지를 차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 페이지에서는 각 에러 메시지 종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설명과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하면서 쫙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텍스 에러네요. 문법 올릴 때. 신텍스 에러로 시작되는 메시지가 출력되는데, 이 메시지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코드를 실행하기도 전에 문법을 해석하다가 실패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런 거 많이 보죠. 특히 그 괄호 잘못 닫거나 했을 때 유즈 케이스도 바로 괄호로 나오네요. 불필요한 괄호가 출력됐을 때 export return 예약어 잘못 썼을 때 그죠? 여기 보면은 에러가 하나 더 있어서 저 에러가 난다는 거겠죠? 괄호가 하나 더 있어서 에러가 저 난다는 거고, unexpected 요 에러 메시지는 보통 잘못된 URL로 인해서 HTML 응답을 JSON으로 파싱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이거 보통 그죠? 보통 그 패치 잘못했을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왜냐면 보통 패치하고 JSON parse하는 게 이제 주된 패턴이어가지고, 작은 따옴표가 큰 따옴표의 매칭이 잘못된 경우에도 더블 코트 기대하지 않은 요게 보인다. 기대하지 않은 요 연괄호가 보인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보인다. 그렇네요. 확인할 것. 문법이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IDE가 구문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강조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문법 오류를 바로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 그죠? 요즘은 요게 너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뭐 린트 에러 아니면 뭐 문법 에러 같은 거 잘 보여줘서, 사실 요런 거에서 좀 걸리는 거면은 진짜 마이너한 실수인 것 같고, 타입 오류일 때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다루게 되면서 타입 에러를 다루는 게 빡세더라고요. 값이 타입과 예상과 다를 때 타입 에러로 시작되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된다. 이 에러는 주로 정의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값에 접근하거나 함수가 아닌 값을 함수처럼 호출했을 때 발생한다. 예, 뭐 존재하지 않는 속성을 읽을 때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이게 누린 경우에 이걸 뽑으면은 에러가 뜨나 보군요. 오케이. 함수가 아닌 객체를 호출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다. 음, 이건 펑션이 아닌데 이렇게 펑션처럼 호출을 했죠. 싱크 함수 안에서 비동기 작업을 실행할 때 await를 빠뜨리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나 프로미스 타입 관련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함수가 프로미스를 반환하는데 이를 await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타입스크립트는 프로미스 타입과 타입을 혼동해서 에러를 발생시킨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얘는 어싱크고 얘는 일반 그 프린트하는 함수인데, 여기 메시지는 어싱크로 얻었는데 이 메시지는 그냥 바로 뽑았죠. 그냥 바로 출력해서 에러가 난다는 것 같아요. 음. 메시지 포트는 닫혔다. 그 리스폰스가 받아지기도 전에 닫혔다. 그래서 맞는 패턴은 여기서 await가 있었어야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await가 있다기보다 이거 제미나이랑 같이 해야겠는데? 아, 제가 어싱크 어웨이트를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보네. get 메시지는 단순히 문자열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싱크는 프로미스를 반환하죠. 그래서 어싱크 펑션은 항상 프로미스를 반환하는데, 메시지를 반환하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글자를 줄게라는 프로미스가 들어가죠.
아, 이 상태로 프린트 메시지를 호출하면은 펜딩 또는 오브젝트 프로미스가 찍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await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then으로 체이닝을 해야 된다. 그렇네요. 오케이, 오케이. 완전 알았어. 확인할 것. 객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API 응답 데이터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type of array is array 등으로 미리 검사하고 await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오케이. 참조 오류일 때 리퍼런스 에러죠. 리퍼런스 에러는 정의되지 않은 식별자, 변수, 함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해당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에러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면 에러가 난다. 유저네임이 정의되지도 않았는데 콘솔 로그로 찍으려고 하니까 리퍼런스 에러가 나는 거겠죠. 확인할 거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언보다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외부 스코프 참조가 의도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외부 스코프 참조는 뭐죠? 아마 여기 내부 요 값이 아니라 여기 밖에 스코프에 유저네임이 있는데 그걸 의도한 건지를 확인하라는 말 같은데 그죠? 바깥쪽 영역에서 선언된 변수에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정 변수를 찾을 때 안에서 밖으로 찾아 나가는데 이를 통해 하위 함수가 상위 함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맞아요. 그래서 inner는 inner 받고 outer는 outer 받고 글로벌은 글로벌 잡는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리소스 로딩 오류일 때 외부 자원이 가져오는 요청이 네트워크 단계에서 실패하면 브라우저는 fetch에서 타입 에러를 던진다. 브라우저에 따라 타입 에러, load failed 또는 타입 에러, failed to fetch로 나타난다. 이 에러는 HTTP 4xx, 5xx 같은 응답 에러와 다르게 네트워크 자체에서 실패하거나 보안 정책으로 차단됐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엔 바로 리젝트 돼서 캐치문으로 넘어간다. 로딩되다가 오류가 났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404땡땡5땡땡의 에러랑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아, 네트워크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4땡땡 5땡땡은 서버의 요청이 이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던지는 응답 에러인데 네트워크 단계에서 즉 요 프론트엔드 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냥 요 fetch에서 타입 에러가 발생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fail to fetch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난다. 참고로 4땡땡 5땡땡 같은 응답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reject하여 캐치로 넘기지 않고 response.ok가 false인 응답을 돌려준다. 이거는 뭐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탭을 항상 열어놓고 작업을 한답니다. 이런 패치 작업을 할 때는 그죠? 그래서 확인할 거 콘솔 에러, 타입 에러가 로드 페일드나 fail to fetch가 보이면 바로 네트워크, CORS 인증서, CSP 확장 프로그램 차단 가능성을 먼저 의심한다. 특이한 거는 CORS 에러가 여기에서 잡힌다는 거겠네요. 모듈 임포트 오류일 때 모듈을 임포트하는 과정에서 문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ES 모듈과 이제 CJS 방식이 혼합된 환경에서 설정이 서로 충돌해서 문법 오류처럼 발생하는 에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모듈 관련 에러 메시지를 보면 단순 문법 문제가 아니라 모듈 시스템 설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ES 모듈과 커먼JS 모듈이 뭘까요? 여기 아마 모듈 임포트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모듈 시스템이 있다. 코드를 여러 파일로 쪼개고 서로 불러오는 규칙이 두 가지다. 과거에 Node.js가 사용하던 방식이 CJS고 이제는 자바스크립트 표준 방식 ESM이 자리 잡아서 두 방식이 충돌할 때 신텍스 에러가 발생한다. CommonJS는 require module import. 아, 이런 코드 패턴 진짜 옛날 책 보면 많이 있는 패턴이죠. 아니면은 언제였지? 제가 22년인가? 그때 뭐 웹 개발하는 수업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패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CJS에서. 오케이. ESM은 공식 표준이고 임포트 익스포트 이거겠네요. 제가 익숙한 방식이 ESM이었군요. 정적 분석이 가능해서 코드 최적화에 유리하다. 오케이. 예를 들어
JS 파일에서 임포트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다. Node.js는 기본적으로 JS 파일을 CommonJS로 해석한다. 임포트를 사용할 수 없고 require를 써야 한다. 그럼 JS는 무조건 require를 써야 되는군요. 이제 하도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요런 룰이 있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 확인할 것. 프로젝트 모듈 시스템이 올바른지 확인을 해야 된다. ESM을 사용하게 되면은 package.json에서 타입이 모듈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CommonJS를 사용하게 되면은 타입 필드를 생략하거나 타입을 CommonJS로 명시해도 된다. MJS, CJS, JS 확장자가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잘못된 번들 경로로 ESM 전용 모듈을 가져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임포트 에러는 그냥 요 확장자만 보고 이 임포트 하는 방식을 신경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입니다. 작업지도 그리기. 에러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작업지도를 그리는 거다. 작업지도란 내가 수행한 작업 흐름을 단계별로 시각화한 그림이다. 작업지도를 그려서 전체 작업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실제 동작한 결과와 기대한 결과를 비교해가며 에러의 원인을 좁혀갈 수 있다. 이 방식은 비동기 요청, 상태 변화, 복잡한 사용자 입력 처리 흐름을 분석할 때 특히 유용하다.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데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에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디버깅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범위를 안 좁혀가면서 이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럼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되게 산발적으로 해서 정답을 빠르게 못 찾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범위를 명확하게 딱딱딱 좁혀가면서 찾다 보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시, 유효성 검사 입력창을 디버깅한다. 유효하지 않은 값이 들어오면 에러 화면을 보여주는 유효성 검사 입력창을 예시로 들어본다. 인풋이 들어오면 에러 메시지를 뜬대요. 정상적인 값을 입력했는데 비정상적인 입력값이 들어왔다는 에러 표시가 노출되었다. 이거 버그 상황이네요. 이 에러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동작 순서를 정리하고 작업 지도를 그려봤다. 동작 순서는 사용자가 검색 입력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입력이 바뀔 때마다 유효성 검사 함수가 실행되고 이 검사 함수의 결과값에 따라서 true, false를 반환하고 그러니까 검사 결과 입력에 따라 true, false를 반환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검사 결과가 false이면은 오류 메시지나 경고 아이콘 같은 에러 UI를 보여주고 검사 결과가 true면 정상 UI를 보여준다. 근데 이 인풋 값은 에러가 아닌데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버그라는 거겠죠. 작업지도. 위의 동작 순서에 따라 작업지도를 그려보아요. 이런 라이팅 토스 참 잘합니다.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거 마지막 틀렸다. 아래의 순서를 모두 통과하면 이 코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오케이. 코드. 아래의 코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작업 지도로 하나씩 검증하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요. 1. 사용자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인풋이 이제 들어온 거겠고 validate가 유효성을 나타내는 상태겠죠. 그렇게 해서 validate 함수는 길이가 5인지를 보고 그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입력 필드 값이 바뀔 때 호출되는 함수겠죠. 그때 인풋 값을 이벤트 값으로 넣고 result는 요거를 validate 한 다음에 요 검사 결과로 valid를 설정한다. 이거 근데 변수명이 조금 비직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네. 저라면 이것도 그냥 result로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valid로 쓸 것 같은데요. 네, 코드를 읽는 입장에서 좀 걸리네. 그래서 이 핸들 체인지는 인풋 값을 이걸로 설정하고 유효성 검사를 실행해서 유효한지 상태를 저장하는 함수네요. 그리고 여기 콜백 걸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에러 UI를 디버깅하는 곳이군요. 근데 이게 버그군요. 밸리드가 true일 때 에러 UI가 렌더링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false이거나 아니면 여기 not을 붙여줘야겠죠.
요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에러 도출. 검증 결과 is valid end operation 조건으로 작성된 에러 UI 렌더링 부분에 논리 오류가 있었다. is valid가 false end로 작성해야 되는데 is valid end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UI가 아닌 잘못된 조건에 의해 오류 메시지가 렌더링 되고 있었다. 거꾸로 된 거죠. 근데 뭔가 느낌상 여기서 정답 코드를 알려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알아서 하겠죠. 이처럼 작업 지도를 그리고 단계별로 동작을 검증해 나가면 코드 흐름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특히 UI 상태 변화나 비동기 처리처럼 이제 복잡한 로직에서는 작업 지도가 강력한 디버깅 도구가 됩니다. 굿.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재현하기. 재현을 성공한다는 것 이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재현은 디버깅 과정에서 정말 중요해요. 버그를 확실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현할 수 없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어렵고 수정한 뒤에도 문제가 진짜로 해결됐는지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디버깅의 첫 걸음은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재현하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최대한 간단한 코드로 재현하기. 복잡한 로직에서는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코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최대한 줄여서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부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범위를 줄이는 거겠죠.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을까. 또한 재현 주기를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코드를 수정하고 실행하고 다시 재현하는 과정을 가능한 빠르게 돌려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디버깅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재현 주기를 빠르게 만드는 거는 이제 생산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이제 코드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컨테이너 프레젠테이션 이제 패턴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보여주는 로직을 분리하는 거, 그리고 컴포넌트를 기능별로 이제 잘 관리하는 거, 이렇게 코드를 예쁘게 분리해 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시, 특정 함수의 확인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숫자 배열에서 짝수만 필터링하는 로직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 코드에서는 컴포넌트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컴포넌트에서는 데이터 패칭, 필터링 로직, 상태 업데이트, 사용자 이벤트 처리가 하나의 함수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이 분리되지 않으면 특정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로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상태 변화가 엮여 있을 경우 상태 간의 상호작용이나 렌더 타이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디버깅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여기 복잡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필터링 하는 거겠죠. 이 숫자 배열이 들어오면은 짝수 배열만 이제 리턴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복잡한 컴포넌트인데 여기에서는 입력 값을 받고 넘버도 상태로 있고 또 짝수만 있는 숫자 배열도 상태로 있습니다. 한번 렌더링 되고 나면요. 패치 이 유즈 이펙트에서 빈 배열이 의존성으로 있으면 처음 한 번만 실행되죠. fetch numbers from API 해서 숫자를 이제 프로미스로 받아오는 것 같아요. 네, 받아오네요. 그래서 1, 2, 3, 4, 5, 6이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받아와졌죠. 그러면은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숫자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숫자가 설정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입력 값이 바뀔 때마다 해당 함수로 실행할 건데 만약에 이제 숫자 배열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짝수 숫자 배열만 보고 싶으니까 요거를 실행하고 요거를 설정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처음 패치하면은 뭐 2, 4, 6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바뀔 때마다 입력값 바꿔줍니다. 그리고 매뉴얼 필터는 뭘까요? 이것도 이제 필터링을 하는 함수인 것 같은데 뭐 버튼이 달려있나? 자, 숫자 필터링 앱 인풋 있고요. 여기서 입력해 보아야 있고요. 이건 필터링 수행하는 이 버튼이 따로 있네요. 전체 숫자는 이거고 필터링된 숫자는 이겁니다. 후, 졸라 복잡하네요. 근데 여기서 짝수만 필터링하는 로직에 문제가 생겼대요. 이거 뭔가 없지 않았어요? 여기 버그가 있다고? 아이씨, 버그 있었어요 여기? 나 읽으면서 버그 못 찾았는데. 아이씨.
조졌네. 간단하게 줄여보기. 위 코드를 아래 코드처럼 간단하게 줄여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컴포넌트의 상태 관리, 비동기 호출, UI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 로직인 필터, 이온 넘버스 함수만 간단한 배열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코드를 줄였어요. 이렇게 코드를 단순화하면 복잡한 상태 관리나 네트워크 요청 없이도 문제가 발생하는 조건만으로 에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단순하게 제한하고 원인을 찾은 다음 원래 코드에 다시 반영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제 프로미스로 안 바꾸고 테스트 어레이로 바꿨네요. 그리고 이제 리절트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러의 원인이 되는 핵심 로직만 남기고 나머지 코드를 최대한 제거하면 문제 재현이 단순하고 명확해져요. 아, 그럼 이게 에러 없던 게 맞았네요. 아이씨. 아, 오케이. 그래, 에러 있었으면 내가 찾았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디버거와 콘솔 로그 활용하기. 재현 상황을 만들기 위해 디버거와 콘솔 로그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는 에러의 원인이 되는 핵심 로직만 남기고 나머지 코드를 최대한 제거했다. 코드를 간단하게 줄인 후에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곳에 디버거를 넣거나 콘솔 로그를 찍어가며 상태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한다. 첫 번째, 디버거로 중단점 설정. 디버거는 코드상에서 중단점을 쉽게 걸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코드에서 중단점이 필요한 곳에 디버거라는 명령어 한 줄을 추가하면 크롬에서 파일을 실행하다 해당 줄에서 잠시 멈춰 여러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크롬에서 아래 코드를 실행하면 개발자 도구의 소스 탭에서 자동으로 디버거가 걸린다. 이때 오른쪽 탭에서 감시를 찾아 중점적으로 봐야 할 변수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중단점에 따른 변수의 변화를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어요. 아래 영상은 크롬에서 디버거를 활용하여 A와 B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에요. 보면은 지금 index.js가 있는데 디버거가 있을 때마다 이 사용되는 변수 값이 이렇게 보여주네요. 오, 이거 처음 알았네요. 디버거라는 기능은 알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소스 탭에서 보면은 이렇게 변수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두 번째, 콘솔 로그 추가. 단순히 콘솔 로그만 쓰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콘솔 로그를 꾸미고 정리하고 조건을 걸어서 더 효율적으로 디버깅할 수 있어요. 저도 콘솔 로그는 그냥 막 쓰긴 해요. 이거 되게 그 스타일링도 되게 이쁘게 할 수 있고 이런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변수명 찍어볼 때만 쓰는 것 같아요. 스타일. 콘솔 로그를 꾸며서 문자열의 스타일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로그는 한눈에 구분하거나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보기 쉽게 표시할 때 유용해요. 야, 이렇게. 근데 이거 약간 실전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뭐 그냥 해볼까요? 심심한데. 여기서 컨트롤 V를 하고 어? 개발자 도구에 페이스트 하지 말라 하네? 안 돼요 이거? 이거 직접 쳐야 돼? 아이, 한번 하기 참 어렵네 이거. 이거 스타일은 복사하게 해줘. 이건 해줘야지. 씨. 아이, 그냥 간단하게 하죠. 컬러 화이트.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아니야, 백그라운드까지. 오케이. 샵 007 ACC. 이렇게 뜨네요. 신기합니다잉. 콘솔 다 테이블. 배열 객체를 표 형태로 보기 쉽게 출력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아니다. 그 예전에 게임 한번 만든 적 있는데 그때 플레이어의 선택값을 되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됐는데 그때 레벨업을 할 때마다 각 상태값이 제대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그때 커서가 추천해줘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쉽게 출력할 수 있다. 오케이. 콘솔.그룹. 관련 콘솔 로그를 묶어서 볼 수 있다. 여러 콘솔 로그를 그룹으로 묶어서 보기 쉽게 해줄 수 있다. 그룹하고 그룹 엔드로 여러 값을 이렇게 그룹으로 볼 수 있나 봐요. 토글도 되나 보네. 콘솔.타임, 콘솔.타임 엔드. 코드의 실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함수나 코드 블럭의 실행 시간을 볼 때 유용하다. 콘솔.타임을 호출하고 콘솔.타임 엔드를 호출하면은
요거가 몇 초 걸렸습니다로 이렇게 보여주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 500ms가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콘솔.1, 콘솔.에러. 콘솔 로그 레벨을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경고나 에러는 눈에 띄게 할 수 있다. 콘솔.에러. 조건부 디버깅. 특정 조건일 때만 로그를 출력하면 불필요한 콘솔 로그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i가 5보다 큰 상황에만 콘솔 로그를 보고 싶은 상황인가 봐요. 조건부 디버깅이죠. 그다음 assert. 이거는 이게 맞아 라고 주장을 하는 코드죠. 조건이 거짓일 때만 에러 출력을 할 수 있다. assertion의 실패함이라고 뜨나 보네. 이건 좀 웃기다. 자, 다음은 이제 태그드 로깅이죠. 콘솔 로그에 태그를 붙이면 검색이 용이하대요. 요거는 보통 많이 쓰이는 패턴이죠. 이렇게 태그로 집어서 하는 거. 그리고 콘솔.trace 호출 스택을 추적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trace를 some 펑션에서 호출을 하면은 some 펑션이 core b에서 호출이 됐고 core b는 core a에서 호출이 됐고 core a는 요 메인 로직에서 가장 바깥쪽에서 호출이 됐다. 이러면은 trace가 그냥 이렇게 찍히나 봐요. 이건 처음 알았네. 그럼 이거 컴포넌트에서 실행하면은 부모 컴포넌트도 볼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다. 어떻게 하는데 하지만 호출 스택은 일반에 더 길고 복잡하게 나온다. 차일드에서 트레이스를 호출하면은 앱 페런트 차일드만 찍히는 게 아니라 내부 엔진도 줄줄이 찍힌다. 그래서 보통 더 편한 방법은 컴포넌트 탭에서 리액트 데벨로퍼 툴 브라우저 확정 프로그램의 프로파일러나 컴포넌트 탭에서 더 많이 실행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됐고요. 브라우저 콘솔 필터링 기능을 활용한다. 콘솔 로그에서 레벨별로 필터링 가능하다. 특정 레벨만 빠르게 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 verbose default warning error 이렇게 있네요. 다음,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재현하기. 개발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값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예상을 벗어나면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값 자체는 문제없지만 경계 조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에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이런 상황을 일부러 유도해서 문제가 드러내는 디버깅 기법이다. 엣지 케이스로 먼저 보는 것 같네요. 문제 상황을 강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버그를 빠르게 제한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범위에서 얘기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경계값 설정,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값 설정, 극단적인 값 설정이네요. 경계값 설정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뿔마 1에 있는 값을 테스트해서 오류를 찾는 거고,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값 설정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을 테스트해서 오류를 찾는 전략이고, 극단적인 값 설정은 아주 큰 값이나 아주 작은 값을 테스트해서 오류를 찾는 건데, 사실 얘기만 봤을 때 2번이랑 3번이 뭐가 다른지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경계값 설정. 먼저 경계값 설정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예요. 경계값 설정 테스트는 정상 입력의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주로 범위의 끝에 위치한 값들, 즉 경계에서 뿔마 1 정도의 값을 넣어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이름을 최대 1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다고 할 때 다음 세 가지 경우를 테스트하는 게 좋다. 첫 번째는 입력 0자, 경계값이니까요. 뒷문자열, 10자, 11자. 정상과 비정상 경계의 뿔마 1에 있는 값을 테스트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대요. 뭐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경계값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값 설정. 이번에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값 설정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 가정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 사용자 입력은 언제든 예외적인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수만 입력된다고 가정하고 음수 처리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아래 코드는 가격이 음수일 때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처리한 예시이다. 그죠?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값 설정이 안 돼요. 가격이면은 당연히 양수라고 예상을 할 테니까요. 극단적인 값 설정. 숫자의 최대값, 최소값 같은 극단적인 값 설정으로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값을 테스트하면 숫자 오버플로우나 정밀도 손실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야, 이건 좀 오바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맞나? 근데 진짜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이프 인테저, 세이프 인테저의 최대 최소를 넣어보기도 할 것 같네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넘버 맥스 세이프 인테저는 범위를 벗어나면 끝자리 정밀도가 깨져 값이 바뀌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호! 이런 게 있군요. 사실 근데 뭔가 대충 읽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쓴이의 분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겠지만 그냥 눈에 안 들어온다. 이게 무의식 중에 너무 박혀버렸어. 저런 케이스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이 값은 절대 안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버그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예상보다 작은 값이나 큰 값을 미리 테스트해두면 에러를 미리 차단하고 더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반복되는 재현 과정을 자동화하기. 일부 버그는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해서 매번 수동으로 조건을 맞춰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작업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재현 과정을 자동화하면 분석과 수정이 정말 빨라져요. 자동화는 특히 상태 변화가 복잡하거나 연속 클릭이나 빠른 입력처럼 사용자 행동에 민감한 UI를 다룰 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움직이면 클릭을 하는 걸까? 그냥 클릭을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클릭을 빠르게 해서 뭔가 맞춰보는 것 같은데 이미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자동화 코드. 예를 들어 동일한 요청이 여러 번 반복될 때 비정상적인 화면이 보여지는 버그 리포트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다음처럼 자동 클릭 함수를 만들어 반복적인 클릭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버거를 걸어서 중간중간 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 클릭 함수 볼까요? 얘는 이제 자동 클릭 함수인 것 같고요. 이 엘리먼트를 클릭하는 거고 이 몇 번 클릭할지 간격이 얼마로 몇 미리세크로 설정할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벌마다 클릭하고 아이뿔뿔하고 카운트 넘어가면은 클리어 인터벌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테스트를 이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오토 클릭도 이렇게 거나 봐요. 버튼 이 엘리먼트가 존재하면은 요거를 10번 50ms 간격으로 클릭을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동 광클 재현 여기 있네요. 이처럼 자동화된 재현 패턴은 수동으로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문제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 디버깅과 테스트 효율을 높아줍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제가 디버깅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저렇게 클릭한 함수를 따로 빼서 재현을 시키는 게 좋아 보이네요. 오케이. 버그 발생 경로를 추적하기. 디버깅을 하다 보면은 버그의 결과만 기억하고 그 과정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언제 어떤 흐름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막상 떠올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더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버그는 단순한 동작 하나로 생기지 않습니다. 특정한 실행 순서나 상태의 변화가 누적되어야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같은 버튼을 눌러도 그 전에 어떤 페이지를 거쳤는지, 어떤 모달을 열었는지, 어떤 입력을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실행된 경로와 상태 변화 과정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도큐멘테이션의 중요성인 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하네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안정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고 복잡한 상태 의존 버그도 더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UI상의 모든 상호작용 기록.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어떤 입력을 했는지 등 눈에 보이는 조작을 빠짐없이 적어두세요. 특히 페이지 이동, 탭 전환, 모달 열기, 닫기와 같은 UI 조작은 상태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반 항목 클릭, 모달 열기, 확인 버튼 클릭처럼 사용자 행동을 순서대로 기록하면 재현이 쉬워져요. 근데 요거는 보니까 물론 그냥 요 디버깅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도큐멘테이션이긴 합니다만 AI랑 같이 디버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AI한테 먹이기 너무 좋은 내용들이다. 이런 UI상의 모든 UI상의 모든 상호작용도 기록을 해서 AI한테 버그 리포트를 제보하면은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전 상태 기록. 이전 상태가 현재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버그가 발생한 화면만 보지 말고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봐라. 예를 들어 A 화면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한 후 B 화면으로 넘어왔을 때만 발생함처럼 이전의 컨텍스트가 버그의 중요한 재현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3장 수정하기. 버그를 수정할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버그를 확인하고 제안한 다음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코드를 수정하면 좋을지 정리해 볼게요. 가봅시다. 근본 원인 수정하기. 에러를 수정할 때,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닌가? 아니네. 에러를 수정할 때 종종 겉보기의 문제를 해결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일시적으로 동작하더라도 추후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거나 다른 곳에서 파급 효과를 일어날 수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 말하는 거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시, undefined 에러를 처리할 때. 배열에서 값을 찾을 때 undefined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는 id equal 3인 이제 유저를 찾으려 했지만 배열에 해당 유저가 없으므로 undefined를 반환하고 이후 selected user.name에 접근하면서 에러가 발생한다. 여기서 유저 id가 3인 놈을 찾았지만 콘솔.log에서 이 name 필드에 접근하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한다. 첫 번째, 겉보기로 해결된 코드. as로 타입 단원을 해보거나 assert를 사용하는 듯 겉보기로는 이제 타입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로직상 undefined.name이 undefined로 처리되어 잘못된 데이터가 조용히 넘어간다. 문제의 원인을 숨기기만 하고 애초에 find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가정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selected user의 유효성 검사를 실행했어야 된다는 말인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실행한 거 아닌가? 나 사실 이런 패턴 생각하긴 했는데 잘못된 패턴인가 보네요. 요거는 사실 바보죠. 요거는 그럼 안 되고 undefined 일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해야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거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많이 부족합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한 코드.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명확하게 처리한다. 또는 타입 단원은 제거하고 옵셔널 체이닝을 통해서 의도치 않은 에러를 방지한다.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봤되 요 패턴도 생각을 했었어요. 얘는 이제 에러를 안 던지니까 이것처럼 명시적으로 에러를 던지라고 그 말인가 보네. 두 번째는 이렇게 찾더라도 뭐가 됐든 표시를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저 프론트엔드 단에서 뭐 콘솔이든 아니면 뭐 에러를 던지든 뭐가 됐든 이런 적법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요 제품 단에서 알려줘야 된다. 근데 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리니까 안 좋은 패턴이다. 이 말인 것 같네요. 두 번째 예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때죠. 검색어 자동 완성 API를 요청하던 중에 이전 요청 결과가 덮어씌워지는 문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검색창에서 빠르게 입력 시 결과가 엉켜서 표시되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앱, 애플, 애플즈를 빠르게 입력하면 fetch 요청이 비동기적으로 여러 번 호출되는데 마지막 요청보다 먼저 끝난 이전 응답이 덮어쓰기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오래된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쿼리가 이제 검색어인 것 같고 리절트가 이제 연관 검색어 목록인 것 같죠. 그래서 쿼리가 바뀔 때마다 fetch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로 리절트를 설정을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리고 쿼리가 없을 때는 리턴으로 바로 끝내서 처음에는 이제 리절트가 계속 비어 있도록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버그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지? 그냥 비동기 요청이고 여러 번 있어서 그렇다는 거구나. 이거 조금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해결해 본 적 맞닥뜨려 본 적도 없는 예시라서 조금 애매하네요. 셋 타임아웃으로 딜레이를 주고 클리어 타이밍으로 이전 요청을 정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클리어 타임아웃은 다음 요청 전 대기 중인 타임아웃만 취소할 뿐 이미 시작된 패치 요청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 타임아웃 없지 않아요? 밑에서 이렇게 해결한다고? 클리어 타임아웃은 이제 취소할 뿐 취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한 요청이 계속 서버로 전달된다. 근본 원인은 응답 순서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레이스 컨디션은 계속 존재한다. 그렇겠네요. 이제 3ms마다
이제 호출을 하고 어 요게 정리될 때 타이머를 클리어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디바운스를 구현하려다가 반쪽짜리 성공이 진 그냥 전형적인 사례. 보기에는 효율적이어 보이지만 네트워크 통신의 핵심인 비동기 제어를 놓쳤다. 뭔가 프로미스를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이핑을 하다가 커리가 바꾼다. 이때 유지 이펙트가 실행된다. 셋 타임아웃. 유저가 입력을 멈추고 3초가 지나야 패치가 실행되도록 한다. 클리어 타임아웃. 만약 0.3초가 지나기 전에 사용자가 다음 글자를 입력하면 리턴. 다음 이펙트가 실행되기 직전에도 호출되는군요. 아, 맞아. 까먹고 있어. 그 용법을 까먹었었네. 그래서 이제 다음 쿼리가 바뀌었으면은 그냥 이걸 클리어를 하고, 아니면은 패치를 하고 클리어를 한다. 근데 패치가 날아가고 난 후에 클리어 타임아웃이 수행돼봤자 패치는 남아있으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인 것 같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코드, 어버트 컨트롤러 또는 요청 순서를 관리하도록 수정했다. 디바운스로 불필요한 요청 자체를 줄이고 어버트 컨트롤러로 진행 중이던 이전 요청을 취소해서 레이스를 막았다. 어버트 컨트롤러라는 이 패턴을 들어봤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사용 예시겠네요. 쿼리 있고 아이템이라는 놈도 생겼네요. 컨트롤러 ref는 이렇게 레퍼런스 받고, 디바운스 ref는 넘버의 레퍼런스로 받는다. 오케이. 보자. 쿼리가 들어와. 그러면 디바운스 ref의 값이 있으면은 타임아웃으로 현재 값 날리고, 그리고 이거 눌러 바꾼다. 그럼 값이 없어. 그리고 디바운스의 현재 값은 윈도우 셋 타임아웃 컨트롤러의 어버트. 컨트롤러에 있는 저거를 그냥 정지시킨다는 말인 것 같아요. 컨트롤러는 새로운 컨트롤러 만들고, 근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정리도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이거 뭐 AI 없으면 뭐 공부도 못 하겠네. 작성하신 코드는 어버트 컨트롤러를 결합해서 아주 만든 견고한 검색 컴포넌트, 유즈레프를 사용한 상태 관리, 컨트롤러랑 디바운스. 사용한 이유는 화면에 다시 그릴 필요는 없지만 다음 린더링 때도 기억해야 하는 값이기 때문. 디바운스 레프는 실행 대기 중인 셋 타임아웃의 아이디를 보관한다. 그런 거였군요. 컨트롤러 레프는 현재 진행 중인 패치 요청을 취소할 수 있는 리모컨이다. 오케이. 이 코드는 두 단계로 불필요한 작업을 차단한다. 1단계 타이머 차단. 사용자가 타이핑을 하면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되, 코드 상단의 클리어 타임아웃이 아직 0.3초가 안 지난 이전 타이머를 죽여서 API가 아예 호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전 그 타이머 아이디가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디를 그냥 죽이고 아이디를 비워놓는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네트워크 차단. 만약에 0.3초가 지나서 패치가 시작됐더라도 그 직후에 사용자가 또 입력하면은 어버트를 실행한다. 이미 서버로 날아간 이전 요청을 번역단에서 강제로 연결을 끊어버린다. 어허. 그래서 디바운스 레프의 현재 값은 타이머인데, 만약에 타이머가 실행되기 전에는 항상 이전의 패치 요청을 그냥 날려버려. 그리고 새로운 컨트롤러를 또 만들어. 그리고 컨트롤러를 현재 레프에 넣어놓고 그 컨트롤러에서 시그널을 빼. 그런 다음에 쿼리에서 검색하는 뭐 컴포넌트로 큐를 만드나 봐요. 네. 그런 다음에 패치 요청을 날려. 그리고 레스가 도착하면은 레스에 제이선을 반환하는 거고, 이걸 리절트로 넣는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버트 에러는 그냥 조용히 무시하는 패턴이네요. 그런 다음에 에러는 찍는다. 어버트 에러면은 이제 에러 안 찍고, 그런 거 같고, 이제 또 검색어가 입력이 됐을 때 디바운스 레프가 만약에 값이 있다 하면 이것도 날리고, 그리고 이 패치 요청도 그냥 어버트 해버린다. 여기서도 막고 위에서도 막았네요. 이걸 두 번 하는 이유는 또 뭐지? 청소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코드는 새로운 타이핑이 시작될 때와 컴포넌트 자체가 사라질 때 두 상황 모두 완벽하게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다. 아, 아닌데? 상단의 로직, 타이핑, 연속 타이핑 방어. 쿼리가 바뀔 때마다 즉시 실행됨. 완벽한 뒷정리. 만약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0.1초 만에 뒤로 가기를 눌러서 페이지를 나갔다고 해보자. 리턴문이 없다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0.2초 뒤에 배경에서 패치가 뜬금없이 실행되는 좀비 프로세스가 발생한다. 그렇군요. 근데 첫 번째 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 얘는 어차피 저 퀄이 바뀔 때 수행되기 직전에도 실행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칠 수 있죠. 명시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이펙트를 제어하거나 더 명시적으로 관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리액트 패턴에는 리턴문 정리 로직만 넣어줘도 쿼리가 변할 때마다 리액트가 알아서 이전 클린업을 실행해서 중복을 줄일 수 있다. 코드가 조금 명시적으로 작성된 패턴이어서 그렇지 여기 위에도 제외할 수 있는 거였군요. 오케이, 완전 알았어. 다음 거 순수함수 만들기.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순수함수 분리하기. 비즈니스 로직은 가능한 순수한 함수처럼 유지해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순수함수로 만들면 다양한 입력값에 대해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고 재사용과 유지 보수에도 유리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결제 금액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로직을 구현해 볼게요. 첫 번째 예시, UI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섞여 있을 때. 이게 그 컨테이너 프레젠테이션 그 개념인데,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보여지는 부분을 분리해라 라는 원칙이에요. 컨테이너의 주요 기능은 프레젠테이션 커널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다. 컨테이너 컴포넌트 자체는 화면에 아무것도 렌더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그냥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들을 처리하는 거고,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는 이제 빈 깡통 같은 컴포넌트인 거죠. 그냥 값만 프롭스로 받아서 이제 보여지는 역할. 이거를 되게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파일명에서 컨테이너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이런 어, 컨벤션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이 섞여 있어. 결제 금액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로직이 UI 컴포넌트 안에 섞여 있으면 테스트를 하려면 UI까지 함께 렌더링해야 돼서 불편해요. 기존 코드는 이제 토탈 어마운트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디스카운트는 이렇게 디스카운트대로 계산을 하고 파이널 어마운트는 여기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비주얼라이즈를 하는데 이게 안 좋은 패턴이다. 그럼 좋은 패턴은 뭘까요?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해서 분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좋은 패턴은 분리하는 거 있죠. 여기 계산 로직 따로 보여지는 애 따로. 그래서 순수함수로 분리하기.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해 순수함수로 만들면 다양한 금액에 대해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UI와 분리되어 있어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도 높아져요. 해서 얘는 그냥 util 함수로 빼자. 첫 번째는 디스카운트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최종 금액 계산하는 거고 올더 서머리는 이렇게 뺀다고요? 근데 저는 사실 요것도 완벽하게 분리는 건 아니긴 한데요. 요 컴포지셔널 컨테이너 프레젠테이셔널 패턴 관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토탈 어마운트, 디스카운트 어마운트, 파이널 어마운트를 프롭스로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올더 서머리를 이제 호출하는 부분에서 요 함수를 호출하든 해가지고 이걸 이제 프롭스로 넘겨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온전한 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특정 도메인에서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컴포넌트라면은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이 util 함수를 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시. 리액트 훅을 활용해서 팝업창을 보여주는 모달 예시네요. 기존 코드, 로컬 스토리지, is today shown 등과 같은 여러 로직이 유지 이펙트 내부에 흩어져 있다. 모듈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가독성도 떨어지고 테스트도 어렵다. 읽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야 이제 요거의 필요성을 체감을 하겠죠. 스토리지 키가 여기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임포트하고 모달 상태를 이제 불리안으로 넣어주고 처음에 마운트 되면은 어, 마지막에 보여졌는지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보여진 장소? 시점? 시점인가 봐. 보여진 시점을 가져오고 오늘 날짜 가져오고 그리고 오늘 보여줬는지를 체크하고 만약에 오늘 안 보여줬으면은 지금 보여준다고 키에 현재 날짜 설정해 놓고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보여주는 모델인가 보네요. 자, 순수 함수로 분리하기. 로컬 스토리지 관련 로직을 유틸리티 함수로 분리하고 이스토데이션을 계산하는 로직도 별도로 유틸리티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모달을 보여줄지 여부를 판단하는 use is modal show 커스텀 훅을 구현했습니다. 그죠? 저라면은 그죠? 마지막 시점을 이거 유틸로 뺄 것 같고 그리고 어 모달 보여줄지 여부도 요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모달 보여줄지 여부도 그냥 유틸로 뺄 것 같긴 하네요. 봅시다. 일단은 현재 스토리지에서 값을 받아오는 것 같죠? 그런 다음에 로컬 스토리지에서 값을 구해오는 유틸 함수입니다. 이걸 굳이 복잡하게 빼야 되나? 이게 세이프인지 확인하는 로직을 넣은 거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의 확장 버전이긴 하네요. 순수 함수로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뭘 더 붙였네. 그리고 이제 로컬 스토리지 값을 세팅하는 것도 이렇게 넣어서 처리를 했네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modal.ts에 오늘 모달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여부를 가져올 때 쓰고 오늘 모달을 보여줬는지를 설정하는 함수도 따로 뺐네요. 확실히 가독성은 좋아지지만 이제 코드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죠. 항상 이게 개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어느 궤도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선택을 하는지가 더 좋은 개발자의 역량인 것 같고 뭐 작게는 변수명을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프로젝트 전체 관리 또는 폴더 구조를 어떻게 해서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까 뭐 이런 것 같아요. 훅 유즈 이즈 모달 쇼 해서 모달 키는 따로 이렇게 뺐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오늘 모달 보여줘야 되는지 여부만 받아서 바로 세팅을 하는 것 같네요. 사실 이것도 좀 더 합칠 수 있긴 하는데 뭐 가독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후기니까. 그리고 닫기가 수행되면은 모달을 false로 만들자. 그래서 클로즈 함수랑 모달 보여줘야 되는지 여부를 훅으로 뺐다. 그러면 호출하는 쪽에서 완전 간단해지네요. 쇼 모달이랑 클로즈. 이게 이제 훅의 강력함이죠. 참 이게 되게 간단한 예시인 것 같으면서도 훅은 쓸 때마다 놀랍니다. 야, 코드가 이렇게나 준다고? 뭐 아직 제가 안 익숙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훅을 쓰는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게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영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순수한 함수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분하면은 코드의 복잡도가 줄어들고 디버깅과 테스트가 쉬워진다. 특히 버그 수정 후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테스트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습관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예스. 다음 데드 코드 제거하기. 방 청소하는 그림인가 봐요. 이제 데드 코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변수, 함수, 스타일, 컴포넌트 등을 말합니다.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코드를 이해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방해가 되고 디버깅을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사용했던 util 함수가 지금은 어떤 컴포넌트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데 코드베이스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습니다. 이거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저는 새로 투입된 거다 보니까 기존 레거시 코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서 한 일주일 동안에 읽느라 엄청 바빴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개발을 하잖아요. 이미 과거에 이제 기획안을 딱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획안이 이미 과거에 한번 개발된 적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잠시 접어놨던 거야. 근데 그 코드를 안 지웠어. 그러니까 이거 코드를 일단은 재활용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일단 이 코드를 읽는데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코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데드 코드를 좀 줄이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중에 중요한 역할. 그래서 CSS 파일에 남아있는 미사용 클래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적용되진 않지만 개발자에게 혼란을 준다. 실험 코드도 예외는 아니다. A/B 테스트나 기능 플래그 실험이 끝났다면 관련된 분기 코드는 바로 제거하는 게 좋다. 실험이 종료된 뒤에도 코드가 남아있다면 버그를 추적할 때 잘못된 조건 분기를 따라가거나 이미 제거된 기능을 다시 구현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거가 나예요. 이거 딱 나잖아요. 방금 상황이잖아요. 사용되지 않는 유틸 함수. 과거 특정 기획에 맞춰 만든 유틸이 기획 변경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코드가 남아있으면 유지 보수 중에 아직 쓰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기획 종료나 기능 제거 시점에 함께 지우는 것이 좋다. deprecated 요거를 붙여주네요. 이런 데드코드 유틸 함수 등을 정리해야 할 때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 좋다. TS 프로는 사용되지 않는 익스포트를 찾아주고 닙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미사용 파일이나 의존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거 한번 프로젝트에 써봐야겠네요. 나중에.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는 CSS 클래스 정리. 사용되지 않는 클래스가 쌓이면 스타일 시트 가독성이 떨어지고 파싱 비용이 는다. 스타일 린트를 사용해 사용되지 않을 선택자가 저장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이 스타일 린트 RC 파일을 린트에 세팅해두면 선언되었지만 사용되지 않는 클래스가 있으면 워닝을 띄워준다. 단 런타임에만 등장하는 클래스는 오탄 비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또 처음 보네요. 스타일 린트 no unused selectors 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고 이거는 해당 린트 스크립트의 설정 파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실험 종료 후 조건 분기. A/B 테스트가 끝났는데 분기 코드가 남아있으면 독자가 아직 실험 중인가 하고 오해를 합니다. 종료 후에는 채택안만 남기고 분기 삭제가 원칙이에요. 이와 같이 운영성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코드가 개발자가 의지를 가지고 지워주어야만 한다. 다른 업무로 바빠서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주석을 남겨서 추후 코드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요즘 딴 얘기인데 제가 그 회사 들어가고 나서 정말 많이 놀랐던 거는 생각보다 A/B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사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존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A/B 테스트를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적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보면 A/B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재밌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데드 코드를 정리하면 코드 베이스가 단순하고 명확해져서 디버깅과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또 그랬던 적도 있어요. A/B 테스트가 많으니까 이제 A/B 테스트로 팀원들끼리 내기를 하는 거지. 나는 유저들이 A가 더 리텐션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B가 더 높을 것 같아. 내기하자.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입니다. 재발 방지하기. 너는 코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팀에 공유해야 해. 버그를 잡았다고 끝이 아니야. 넌 지금 바빠. 재발 방지할 때가 아니야. 코드는 이미 해결되었어. 넌 이미 잘했어. 이 천사와 악마의 속삭임이 피규어로 있네요. 이제 이 버그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팀에 잘 정리해서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 한편으로는 버그를 고쳤으니 끝났어. 잘했어. 바쁘니까 다른 일을 타러 가자. 라는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버그 수정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과 더 강한 팀을 만드는 출발점이에요. 단순히 버그를 고치는 것에서 멈추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고 결국 팀의 효율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 반대로 원인을 기록하고 해결 과정을 체계화해 두면 나 자신도 한층 단단해지고 팀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바쁨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를 위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팀과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버그가 다시 생기지 않게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중심으로 다뤄요.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에러 로그를 상세히 남기기. 에러 로그는 단순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핵심 자료이다. 로그가 충분히 남아있으면 개발자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코드 수정이나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러 수집 내용. 아래는 에러 로그를 남길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 정보들을 기록하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사용자 상태.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문제를 겪었는지 기록합니다. 다양한 기기와 설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추적할 수 있어요. 오호. 그리고 확인할 거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버전.
릴리즈 노트와 변경 이력, 그리고 해당 버전에서 도입된 기능, 수정된 버그 등의 내용을 확인한다. 일단 버전을 확인해야 되고 디바이스 정보도 확인해야 되고. 이건 뭐죠? 뭔지 모르겠어요. 디바이스 정보, 해상도나 렌더링 성능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이게 뭐 확인할 수 있는 툴인가 봐요? 잘 모르겠네. 브라우저 버전,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폴리필 적용 여부와 브라우저 업데이트 내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크롬 업데이트 내역, 사파리 릴리즈 노트, 캐나이 유즈는 뭐죠? 캐나이 유즈는 모아놓는 곳인가 본데? 뭐 아카이빙 사이트 같은데, 그리드 레인스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건가 봐. 뭐 보면 좋겠네요. 지역, 시간대, 브라우저가 사용되는 시간대가 KST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간대 비교 도구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가 봐요. 배포 상태, 문제가 발생한 빌드가 어떤 커밋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기능이나 수정이 포함된 상태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적어놓으라는 것 같아요. 해당 커밋과 릴리즈 노트를 참고해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런타임 상태, 에러가 발생한 순간에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한다. 문제를 재현하고 원인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렇대요. 확인할 것. 특정 옵션 조합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가? 서버에서 내려온 데이터와 사용자 선택 값이 일치하나? 그리고 클릭, 입력 등의 인터랙션이 실제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한다. 이 이벤트 처리가 저거 앱 하시는 개발자분들이 되게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뭐 백버튼이 2번 이벤트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iOS 스와이프 백이 뭐 작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오픈했던 탭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디버깅 하시는데 힘쓰시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주의사항, 에러 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절대 포함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아이디를 마스킹하거나 익명화된 식별자만 지칭한다. 아니, 이걸 저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집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에러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 첫 번째, 센트리. 에러를 남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센트리를 활용한다. 센트리는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에러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발생한 맥락을 함께 기록할 수 있는 도구이다. 단순히 스택 트레이스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 행동, 환경 정보, 커스텀 태그 등을 함께 기록할 수 있어 디버깅 효율을 크게 높여준다. 센트리 리액트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이닛을 하면 되나봐요. 그리고 dsn이라는 어떤 센트리 도메인을 넣고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나 보다. 두 번째는 브레드크럼프라는 것도 있네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타임라인처럼 추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브레드크럼프는 에러를 발생했을 때 함께 첨부되어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로그인을 시도했다거나 필터를 바꿨다거나 특정 입력을 했을 때 넣어주면 좋다. 그런가 봐요. UI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오케이. 태그 사용법, 에러 분류 필터. 수집된 에러를 버전, 지역, 플랫폼, 실험 그룹 등으로 분류하여 필터링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에러가 New Recommendation 기능 플래그와 관련된 것인지 특정 버전에서만 발생했는지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뭐 그렇대요. 뭐 나중에 서비스 할 때 사용해 보면 좋겠네요. 센트리. 두 번째, 버그 리포트 남기기. 해결한 버그의 문제 상황, 원인, 해결 방법을 기록으로 남긴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자산이 된다. 팀 위키, 노션, 슬랙 등에 올리거나 PR 설명에 링크로 첨부한다. 아래는 리포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템플릿이네요, 이게 보니까. 재현 가능성, 버그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iOS에서만 발생 같은 문장은 너무 짧고 애매할 수 있으니 기기, OS, 브라우저 상황 등을 명확하게 쓴다. 그죠? 재현 가능성. 어떻게 해야 재현되는지를 알려줘야 다른 애들이 어떻게 수정을 하든 뭘 하겠죠. 맥락 설명. 어떤 화면, 흐름, 인터랙션에서 버그가 발생했는지를 단계별로 서술한다. 로그인 버튼 클릭 시처럼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는 유저의 행위를 따라가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좋다. 맞아요. 기술적 원인. 가능하다면 코드 레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해당 컴포넌트, 훅, API 응용 등 상태 처리 등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코드 링크나 해당 PR diff 링크를 함께 첨부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버튼에서 온클릭 핸들러가 빠져있어. 유지 이펙트 내부에서 의존성 배열이 누락되어 있어. 어허, 그런가 봐요. 재발 방지 제한. 이 버그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기록한다.
수정 이후 어떤 테스트 리팩토링 가이드 도입이 필요했는지도 포함한다. 이 내용이 있어야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해소됐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 주니어 개발자가 뭔가 개발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수나 시니어 분한테 버그 리포트를 해. 그러면 보통 사수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셔. 근데 이게 공유가 되면 좋은데 이 회사가 또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문서화가 안 되는 경우가 예,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좋겠죠. 그리고 뭐 스크린샷 영상 첨부, 직접적인 시각 증거 해서 영상 링크를 첨부해요. 뭐 되게 교과서 같은 말이 적혀 있네요. 마지막, 팀과 공유하고 공통 유틸을 반영하기. 자주 나오는 실수는 혼자만 알지 말고 팀과 공유해서 다 함께 배워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코드에 안전장치를 추가하거나 린터 규칙 등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확산시킨다. 공통 컴포넌트는 어떻게 업데이트할까요? 문제.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에서는 is disabled라는 이름으로 비활성 상태를 처리하고 있다. disabled는 타입상 제거되어 전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어떤 개발자가 실수로 HTML 속성인 disabled를 넘기면서 아무런 동작하지 않는 버그가 발생했다. 해결 방법.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고 공통 컴포넌트 타입 정의에서 이걸 제거하고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팀 내에서도 disabled만 사용하도록 명확한 컨벤션 확립을 한다. 이제 잘못된 프롭을 넘기면 타입 에러가 나서 실수를 미리 잡을 수 있다. 그렇구만요. 기존에 인풋에 있었던 이 컨벤션을 제거한다. 오케이. 린트 룰에 맞춤법 확인을 추가하자. 문제. 팀 내에서 작성하는 텍스트에 자주 발생하는 맞춤법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뭐뭐 아니에요를 아니예요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맞춤법 오류. ESLint 금지 단어 패턴에 등록해서 잘못된 표현이 등장했을 때 자동으로 에러 또는 워닝을 발생시키도록 설정한다. 오호, 이런 게 있군요. ESLint. 오, 요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네요. 특히 이 테스트 케이스처럼 맞춤법 확인, 이 한국어가 들어있는 되게 복잡한 서비스를 만들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린트룰의 더미 텍스트 확인 추가. UI 개발 도중 사용한 더미 이름. 이 실제 PR에 포함되어 배포되거나 유저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QA 환경에서 가짜 이름이 버그처럼 보여 혼란을 유발하고 실무에서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 저도 뭐 만들거나 할 때 먹 데이터를 되게 자주 활용하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죠? ESLint로 특정 문자열이 포함 시 에러가 발생하도록 설정한다. No restricted syntax는 특정 구분이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ESLint 규칙이다. 그래서 for로 김토스 홍길동 테스트용 이거는 더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이름 데이터로 교체해달라는 에러를 띄우네요. 리터럴이나 셀렉터 스트링 기반의 스태틱 룰 외에도 JS AST 노드를 직접 순회하거나 분석하는 커스텀 ESLint 룰을 작성하면 복잡한 조건이나 문자열 조합, 동적 로직, 함수를 기준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다. ESLint 플러그인이나 커스텀 룰을 만들고 해당 룰의 create 함수 내에서 AST 노드를 코드로 조작할 수 있다. 이제 커스텀 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코드는 ESLint의 커스텀 규칙을 정의한 거다. 프로젝트 내 자바스크립트 코드 중 아니에요라는 잘못된 맞춤법이 쓰인 문자열을 찾아내서 경고를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메타 섹션은 규칙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메타데이터인가 보죠. 그래서 얘는 문제인 거고, 닥스는 이거고, 그리고 메시지는 이거 스펠링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넣는다는 것 같고, 컨텍스트가 뭐지? 규칙의 본체, ESLint가 분석할 때 호출한 함수의 핵심, AST라는 나무 구조로 분석해서 특정 노드를 만날 때마다 분석을 하는데 리터럴 노드 여기서 리터럴은 문제 노드다 폴류가 현재 검사 중인 값이고 이게 스트링이고 인클루드에 아니 예요가 들어있으면은 이거를 띄운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컨텍스트 내에서 이 노드를 검사를 할 건데 이 노드의 값이 스트링이고 노드의 값이 아니 예요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 리포트를 띄운다라는 ESLint 규칙이네요. 뭐 활용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4단계를 다
실전 가이드를 다 읽어봤고, 이제 디버깅 실무 사례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네, 안녕.